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나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2심 판결을 놓고 예상대로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 씨에 대해 엄중한 유죄 심판을 내렸지만 여권에선 이를 승복하거나 반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야권에서도 이젠 이 사건이 던진 사회적 숙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는데 대여 공세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2,000명대 확진자 돌파 이후 숱한 난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코로나 사태부터 알아보고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대응 체계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리두기 체계의 변화나 혹은 방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을 조기에 많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접종을 했다라면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9, 10월, 11월까지 이게 정말 진짜 진정한 위기이고 고비다라는 그런 느낌. 결국엔 거리두기 추가 조치 검토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맞물린 4차 대유행이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수그러들기는커녕 이 백신 수급 차질 그리고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서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역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987명을 기록했습니다. 2,223명이라는 사상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던 어제 0시 기준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고 일단은 2,000명 아래로 내려온 건 맞는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수치는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많은 수치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무려 37일 연속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국내 확진자 수는 1,100명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확산세가 전국으로 더 굳혀져 가는 분위기죠. 지역 발생 중 1,201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역시 7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올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2,200명대까지 치솟은 하루 확진자가 정점이 아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저희 TV조선에서 취재한 전문가 4명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한 전문가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재생산 지수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거리두기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결국 8월 말쯤에는 3,000명에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이 접촉량의 조절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 전파가 억제가 안 되면 8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00명, 6,000명 이렇게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3,000명은 물론이고 4,000명, 6,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물론 현재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확산세가 잡히면 좋겠지만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각각 5주, 3주째 이어가고 있음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암울한 전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의 방역 조치로는 4차 대유행 억제하기 어렵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역 조처와 관련해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늘어나니까 당국에서도 결국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점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듯이 지금 저희가 백신 접종도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에서 이제 최대한인데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거를 얼마만큼 수용하고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되는데 아무튼 당분간은 이 수준의 유지가 되고 정말 그 사이에 이제 너무 강력한 방역 조치라든가 국민이 잘 따라주시면 예. 한 2주 후에 일단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분간 아마 지속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는 좀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지난 2,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성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라는 것이 좀 없었고요. 예.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최고 단계인데 뭘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 이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6시 이전에도 3인 모임 금지해야 한다, 아예 야간 통행 금지해야 한다, 봉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요, 현재 방역 체계가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코로나 대응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내용의 토론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현재 방역 체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2차 유행, 3차 유행 당시에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유흥업소 다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전시장, 공연장 다 닫아 버렸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확진자 추이도 1,000명을 넘는 것에 대해서 막 놀라고 이런 시기에 더 강력한 대응을 했는데 지금은 대응은 약하게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충분히 억제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방법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려가 되죠. 모더나 수급 차질에도 문 대통령은 추석 전 3,600만 1차 접종을 목표로 하면서 정부는 아직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 일각의 평은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가 국내 감염병 전문가 10명에게 물어본 결과 이 감염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 국민 70% 접종으로 집단 면역 달성이란 목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15%대에 불과한 2차 접종률을 남은 석 달 동안 70%로 높여야 하는데요. 백신 수급이 계획대로 된다고 장담하기도 힘들고 또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르는 영국에서도 이 백신을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은 계속되고 집단 면역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경고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로서는 70% 1차 접종을 지금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9월에 백신이 거의 지금 밀렸던 백신이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조기에 많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접종을 했다라면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기간이 늘어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정부 스스로 더 강한 방역 조치 이거를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할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습니까? 사실은 필요성보다도 여기에서 더 강화하면 완전 셧다운, 통금 이런 거밖에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이제 직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더 강화하는 조치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저녁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못 모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서 더 강화하면 혼자라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통금 수준의 그 강화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원 재택근무 이런 또 비상수단을 쓰지 않는 한 과연 이게 진정이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백신 확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백신을 빨리 조기에 들여와서 접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월쯤 되면은 뭐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치료제 임상 3상 실험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니까 치료제도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거는 아직 뭐 나와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현재 확보돼 있는 백신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뭐 그게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하필 이렇게 국내 코로나 방역에 둑이 터진 때 이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모더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죠. 정부는 모더나 펑크에 화이자로 대체하고 접종 간격을 늘리는 이 임시 방편으로 2주라는 시간을 벌었지만요.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네, 모더나 수급 불안으로 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면서 혼란을 겪은 국민들도 많죠. 특히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연휴 이후로 예약이 밀리면 1, 2차 접종 간격이 6주보다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제기됐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2차 접종 자동 예약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접종일을 5일씩 앞으로 당겨서 접종 간격 6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접종 예약이 변경된 1,156만 명에 대해서도 오늘 2차 접종일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국이 접종 간격 연장을 밝힌 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조치가 좀 약간 뭐 지연되고 있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번 2차 접종일만큼은 꼭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옵니다. 이 8월 물량이 반토막 난 건 모더나 백신인데 왜 화이자 간격도 늘어나는 거냐 이겁니다. 정부가 모더나 외에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까지 늘리는 건 모더나 부족분을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기 위한 접종 방안으로 풀이되죠. 화이자 2차 물량을 당겨서 모더나 1차 접종 대상자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2차 접종보다 1차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접종 간격을 늘리기보다는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0대 연령층과 건강 취약계층 순으로 제약사가 권고한 접종 간격을 유지하면서 2차 접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려도 효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도 많긴 한데 하지만 또 방역 차원에서는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빠지지 않아요? 네. 또 다른 전문가는요. 정부가 계획한 목표는 맞춰야 하는데 백신이 부족하니까 접종 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가며 1차 접종률을 올리려는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백신 간격을 고무줄 늘리듯이 조정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백신만 제대로 들어왔어도 야기되지 않았을 문제긴 합니다. 확진자는 2,000명대로 치솟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이루고 싶지만 확보한 1억 명분의 백신 중에 국내에 공급된 비율은 채 20%가 되지 않으면서 백신을 제때 못 맞을 수 있다는 불안이 델타 변이 확산에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서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 백신 부족 사태에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책 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입니다. 물론 백신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연일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챙기고 있고 모더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책임에 관한 논란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참 전투가 진행 중인데 지휘관에 대해서 너 부대 운용을 잘못했느니 탄약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좀 저는 책임을 물어도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부가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접종 간격을 6주로 늘리기로 한 거, 그거는 이제 접종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을 최대한 늘리겠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역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또 의견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을 빨리 더 완료자를 늘려서 위중증 환자라든가 고령층의 어떤 위험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실제 또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고 돌파 감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질병청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 같고요. 1억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회사가 갑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더나 같이 이런 좀 제약회사지만 아직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의 정말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6시 이전에도 3인을 금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야간 통행 금지를 한다거나 이건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인데 국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 그 후폭풍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세한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수사와 재판 통해서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어제 항소심이 마지막이었다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이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 이에 대한 사실 판단은 어제 재판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해드렸던 대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요. 정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줬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훼손시켰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책임을 전가했다라면서 이 정경심 교수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줄곧 책상 아래를 내려다보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정 교수는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지만 이 재판장이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대목을 설명하자 고개를 숙였고 재판부 설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눈을 질끈 감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다 저지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조 전 장관의 지킴이를 자처하던 김남국 의원은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새벽 3시, 4시, 5시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이렇게 썼고요. 정청래 의원도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100번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동지라고 칭하면서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겸손하게 입시 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 이런 논평이 나왔고요. 오늘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동해안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찬스를 악용한 허위 스펙 사기의 실체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조국 부부는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분개로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녀는 개천의 영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반칙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가짜 스펙으로 만들어진 가짜 학력, 가짜 면허, 가짜 인생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너무나 명확한 증거에 의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면서 장영자, 이철일 사기 사건에 견줄 만한 희대 부부 사기단이라고 했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뻔뻔한 조국 일가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면서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또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 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조국 흑서의 저자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국 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전 교수를 겨냥했습니다. 김 전 교수가 어제 판결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비통한 눈물을 살펴주시어 온몸에 박힌 화살이 상처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시소서 이런 식의 기도문 형식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가 정 교수 항소심 판결 이후에 하나님이 김민웅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김 교수 글을 비꼰 겁니다. 또 진 전 교수는 본인 페이스북에 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대폭 줄었으면 사실상 정 교수는 무죄라는 얘기네요. 이런 취지로 쓴 글을 좀 공유하면서요. 코멘트가 예술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엇갈리는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재판받는 그 태도, 지난번에도 뭐라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호의를 가지고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들은 그 본인을 위해서도 쉽게 말하면 정치적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몰라도 자기 본인, 특히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결코 그 합리적인 행동이 못 되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권력형 범죄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 재판부 판단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을 갈 사안이 되나요? 어제의 항소심 결과가 향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1심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 전 장관 측이 강조했던 딸 친구의 증언 번복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딸이 맞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가 있는데 법원은 이런 반박들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들 다시 모아봤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 네,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까지 내려지면서 딸의 의사 면허 역시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은 지금 고려대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게 조 전 장관 딸이 입학했던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이 되면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긴 했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조 전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사실상 가려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고려대 대학원생이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었고요. 학생들이 촛불 시위를 열기도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대학원생 사이에서는 누구 자녀는 2주 만에 쓰는 논문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붙들고 있으니 반성하자며 자조하고 허탈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모교가 그야말로 나라 전체로부터 구역질나는 비리의 온상, 범죄자 비호하는 사학, 이외에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모독을 당하는 참담한 모습을 보았다. 정의의 이름 아래 위조 서류 제출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라.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에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 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 커뮤니티죠. 고파스에는 지금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고려대 학생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총장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 고파스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가 조 전 장관 딸 이름이기도 했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모두 각각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만약 고려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면 학사 학위가 취소가 되고요. 이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도 차례로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부산대에서 나왔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씨가 제출한 동양제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입학 취소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가 이게 위조가 판단 허위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측에는 허위일 경우에 그걸 갖다가 아니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법적으로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내용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대는 오는 18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 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고려대하고 부산대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결국 이제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또 의료법에 보면은 꼭 이거를 박탈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그런 보도도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의사 국시라고 하는 거에 그 시험 볼 자격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의조는 졸업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조는 입학 자체가 취소되면 졸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지금 현재 이제 부산대 의존원 입학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의존원 입학 자격은 바로 그 부산대 의존원의 입학 요강이 있어요. 그 요강에 보면 낸 서류 중에 그 뭐 불법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일에 부산대가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2심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 확정을 안 하고 있다가 18일에 만약에 그 회의를 열어서 최종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취소 가능성. 왜 그러냐면 이 판결문에 보면 거기에 그 당시 입학 사정관들의 그 코멘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그 부정한 서류들이 그 하여튼 입학 사정하는 데 이용이 됐다. 뭐 전형 자료로 이용이 됐다.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입학 취소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선을 앞둔 민주당 주자들의 대응도 상당한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어제 항소심 판결 2시간 만에 이낙연 후보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형량을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면서 수사에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도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을 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역시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고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요.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WFM 주식 투자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내 매수에 한해서 일부 유죄를 받았습니다. WFM 실물 주권 매수 뒤 이 타인의 명의로 계약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천여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또 동생과 미용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하고 이낙연 추미애 후보의 주장하고 서로 좀 내용이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나왔어요. 네.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뭔가를 잘못 짚었었다 하는 그런데 이제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재보선에서 패배했던 이 기억을 상기하신다면 아니요, 그 좀, 마음을 마음과 가족의 고통을 충분히 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죠.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이 정권 특유의 가짜 DNA는 정부 여당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상식에 맞서서 조 전 장관과 끝까지 함께하는 건 이낙연 후보의 자유지만 적어도 터무니없는 왜곡은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은 혐의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중 장내 매수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서 중대한 금융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법원의 설명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왜곡하면서도 정작 주거지 하드디스크 은닉교사와 동양대 PC 은닉교사가 유죄로 된 것, 그리고 원심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19년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이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판결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다면서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건 허위 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캠프에서는 한 씨가 거론한 혐의들은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들은 한 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자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라면서 있지도 않은 권력 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인 한 씨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별건 혐의들로 포장해 부풀리는 궤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법원 판결 내용을 조작하지 마라. 또 한동훈 아까 부원장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이 같은 판결문을 놓고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입시비리였고 두 번째가 사모펀드였고 이들 범죄를 어떻게 은닉하기 위한 증거인멸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를 윤석열 전 총장이나 검찰에서는 상당히 권력형 범죄다.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이런 범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모펀드의 대다수의 범죄가 무죄가 나옴으로써 결국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차원의 어떤 무죄라는 차원이고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은 권력형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어떤 주식 취득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이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속상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뭐 개인적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딸의 어떠한 학위의 문제, 딸이 대학교 부산대 의전원 졸업 또 의사고시까지 이제 박탈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속상하겠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보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이 공정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실제 이런 스펙들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갖기는 어렵잖아요. 소위 이제 뭐 10년 전에 강남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건 그것일 뿐이고 실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 뭐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인이 된 조국 전 장관에게 계속 뭐 사과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정리해 보면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기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건 수사에 따른 무리한 수사로 한 가족이 과도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고 그 가족의 유죄가 결국 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더 큰 이유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느냐 이런 논평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게 보면 친문 지지가 절실할 이낙연 후보는요. 직접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고교생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 이 재판 결과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요. 어제 오후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안타깝다는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두 후보가 온도차가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대선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전략적인 침묵과 친문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세 사람의 입장이 또 반응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제 판결이 뭔가 대선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선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 경선 국면이고 이 경선 국면이 끝나면 대선판이 이제 진짜 그렇죠. 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경선용 발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당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당내에 조국 전 장관 지지자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경선에서는 내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테니까 좀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로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본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네네. 아마 본선에서는 지금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달라질까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달라질 것으로 보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본선에 가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면 그거는 본인이 본선에서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전략적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과거 수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침묵 상태예요. 아마 이것도 본선에 가면 그 야권 주자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일일이 뭐 경선 프로그램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부작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기피하고 거부하는 후보는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뿐이 아니지 않냐.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각각의 색채와 식감,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선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선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님들께서 경선판을 그야말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후보 모두가 싸움꾼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의 입당식부터 대표 주최 행사 불참까지 아슬아슬하게 이어져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결국 일촉즉발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양측의 감정 싸움이 이미 예고된 갈등이었다라는 해석과 함께 그 근거들도 하나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됐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나한테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놈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야. 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이민 간다고 했던가? 그걸 2012년에 했던 사람이야. 유승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유승민은 집에 자고 있어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야. 지난 3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기 석 달 전에 했던 발언인데 약간 농담조로 들리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영상 시기는요. 이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기 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사퇴한 직후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영상에서 이 대표가 뭐 나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 있다. 누구냐? 유승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결국 이 윤 후보와의 이 대표의 갈등이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곧장 지금껏 해온 일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선 후보는 당원들과 민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대표가 좌지우지할 것은 아니다 라면서 최근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혹시 윤 후보를 흔들려는 의도라면 잘못된 일이니 빨리 포기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오늘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 3개월 전에 해당 발언을 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되면 어떻겠냐라는 질문과 섞여서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지금은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역할 구분은 명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윤 후보 측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탄핵 발언이 등장해서 양측의 신경전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총괄 부실장이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 입장이 엇갈린다라는 사회자 언급에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건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해당 발언에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지호 부실장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탄핵 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걸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겠다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시라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금도가 있어야 한다.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에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주길 바란다. 엄정한 처분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고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면서 왜 이런 막말을 할까? 이분들 눈에는 정권 교체가 안 보이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 측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탄핵을 언급했던 신 부실장이 오늘 오전에 언론의 입장문을 또다시 내서 탄핵 발언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 부실장은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과 각 후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도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신 부실장의 발언은 일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네네. 근본적인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네.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 한 겁니다. 네. 그걸 이준석 대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명시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하니까 확대 해석이다.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1등 후보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 저희들이 캠프에서 사력 있게 배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더 사력 있게, 좀 더 배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일단 좀 자세를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 대표도 단단히 화가 난 듯한 모습이거든요. 앞서 전해드린 이 알았으니 건승하시라는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2시간 뒤에 이 대표는 또 다른 글을 올려서 윤 후보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이 지금까지는 캠프 내 직이 없는 중진 의원들의 일탈 행동이라고 회피했는데 이 캠프 내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탄핵을 언급한 윤 캠프 인사에 대한 조치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른 겁니다. 저도 대선 이제 뭐 예비 경선 이런 거 취재 좀 해봤었는데 이렇게 당 대표하고 유력 후보 간에 신경전이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많이 하고 솔직히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본 적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당 대표는 공정한 관리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관리자를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뜨겠다. 이게 뭐 약간 농담조로 나온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가 저는 함축돼 있다고 보거든요. 3월 달에 했던 그 3월 달에 얘기. 3월 6일 날 했다는 네. 그 얘기에 속내가 함축돼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와 벌여온 갈등, 그게 결국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먼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된다면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저런 식의 반발, 탄핵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지고 신지호 부실장의 저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 어떻게 인사조치하는지 보겠다가 아니고 본인이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한 발언이 현재까지 유효한 건지, 지금 불과 5개월 전이에요. 그게 유효한 건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할 의지가 지금 현재도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세를 많이 받았잖아요. 상대 진영으로부터. 근데 그때도 본인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를 대표시켰을 것 같았으면, 그분을 대통령 만들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 갔었거든요. 아니, 물론 저는 네.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전략가라고 할지라도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의 능력으로. 그건 네. 누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난 대표 경선 때는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죠. 네, 당 내에서는 양측 모두를 향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 모두 자중자애하시고 윈윈의 협력 관계를 이뤄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치 운명 공동체인 두 분의 불편한 감정이나 신경전 아예 땅속에 묻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선 방송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쓰기를 최소한으로 줄이시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윤 후보 측에겐 이 대표를 겨냥한 공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소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오해도 풀고 의견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측을 향해서 둘이 신경전을 벌이고 갈등하고 불협하면 누구에게 이득이겠는가라면서 참는 게 이기는 거고 끌어안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후보는 지난달 이 대표와의 치맥 회동 당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본인 SNS에 당시 이 대표와 손잡고 걷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는 각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 다 담아두고 하면 어떻게 정치하겠나, 억측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없는 갈등설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SNS 해시태그에는요, 윤스톤, 준스톤, 닭다리 양보까지 한 사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신 부실장 역시요, 어제 필요하다면 이 대표와 윤 후보 치맥 회동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가 치맥 회동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캠프에서 계획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더 해야죠. 필요하면 더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또 그렇게 치맥가 아니라 뭐라도 하면서 해소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윤 후보 측에서는 뭔가 갈등을 봉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윤 후보가 이 대표와 화합을 원한다고 해도 이 캠프 인사들과 당 지도부 간의 충돌이 계속될 수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당내 다른 대선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모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서로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고요. 최 후보 역시 공개적으로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의 당대표와 가장 유력한 후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는 연일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준위의 독단이 선을 넘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대표 임무는 경선 심판 보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대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전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고요. 전날에도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도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는 이 국민의힘의 저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큰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면 저는 사소한 문제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마디만 충고를 하자면 좀 말을 줄이고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후보하고 이제 대표하고 갈등을 하니까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도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아까 지금 보셨지만 유승민 의원의 얘기입니다. 유 의원은 뭐 다 알다시피 이준석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유 후보조차도 이 대표가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좀 머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티 안 나게 이준석 대표가 도와주면 좋은데 티 안 나게 너무 의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이게 배우설까지 나올 것 같아요. 유승민 배우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경선 준비위에서 토론회 같은 경우도 실제 실시한 어떤 관례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첫 번째 주제로 부동산이나 경제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경제통이고 경제에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유리하게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승민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는 하지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쏟아지는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은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프레임을 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있던 이런 윤석열 후보와 각을 세우고 싸우는 것이 마치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닌데 싸우는 이유는 뭐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하고 당 대표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보면 아 정말 정권 교체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수권 능력이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분에게 모두 다 불리한 건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민을 간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더 싫다는 거잖아요. 이런 본인의 어떤 마음이 너무 노출되면서 상대 후보,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서 속보 하나 들어와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기호 윤석열 캠프 측 정무실장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방금 전에 또 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발언 취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은 저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되어 당과 당 대표께 부담을 드리게 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26.3%, 이재명 후보가 25.9%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상황인데요. 불과 0.4%포인트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전주 대비해서 1.2%포인트 하락한 거고요. 이 후보는 0.4%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12.9%, 최재형 후보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42.1%, 이 후보가 35.9%로 두 후보 간 격차가 6.2%포인트였습니다. 또한 윤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양자 대결에서도 윤 후보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가 43.7%, 이낙연 후보가 3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0.7%포인트 차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4개 기관 합동 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3%, 윤석열 후보가 19%, 이낙연 후보가 1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윤석열 후보 33%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는 33%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정 양상을 띄웠습니다.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보여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3.1%, 이낙연 후보는 21.8%로 이강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는 표본 오차를 벗어난 11.3%포인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용진 후보가 6.7%, 추미애 후보가 5.6%, 정세균 후보 5%, 김두관 후보가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이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본경선 3차 TV 토론을 했는데 대표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는 이른바 네거티브 휴전선언 이후의 첫 토론이어서 주목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거티브 휴전 선언 이후 첫 토론이라서 낯뜨거운 비방 수위는 낮아졌지만 주요 정책과 자질에 대한 송곳 검증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명락대전의 주인공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시종일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과거 철거민 폭행 의혹과 장애인 민원인과의 충돌, 구설 등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전부 왜곡된 것이라면서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주민들께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장애인의 엘리베이터를 껐다는 건 제가 이미 그들이 처벌받은 사안이니까 그 얘기 다시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반말을 했다 이런 것은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다. 네, 이렇게 설전이 벌어진 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차례에서 이낙연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후보들에게만 질문을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는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에서도 충돌했습니다. 말바꾸기 공방이 벌어진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때 노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거, 그걸 아마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드 배치 관련 발언을 두고 말바꾸기라고 공격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국방력 강화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 반대하셨는지 지금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균형자론이 약간 과장돼 있었다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만으로 균형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생각이 바뀐 건 아닌가 보군요. 윤석열 씨가 최근에 사드가 중국용이라고 말하자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형 사고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씨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했는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북측의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가의 공식 입장인데 이걸 중국 방어용이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군사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조금 전 말씀하고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상호 공방을 주고받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에서는 나란히 수세에 물렸습니다. 김두관,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두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새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근 두 분 다 이재명 가석방에 찬성을 했습니다. 재벌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고심을 하게 되죠. 또 항우에 어떤 꿀을 얻어 드셨는지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아니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맞죠? 네. 예, 맞으시죠.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은 이재명 후보님의 말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년 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대해서 했었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묘하게도 똑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공정 법치를 굉장히 허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의 첫 토론회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거티브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관심들이 거의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뭐 어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사드 공방과 관련해서 이게 북핵 견제용이냐 중국 견제용이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한번 한 것 같고요. 또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동북아 균형 발전과 관련한 어떤 국방력 강화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좀 항의를 한 게 아니냐. 좀 맞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신을 조금 더 부추긴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좀 자제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을 이낙연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고 있거든요. 부정식품을 서민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이냐라고 공격하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오히려 어떤 자당 후보와의 다툼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1위 후보들끼리 강화된 어떤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면 오히려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이 기본 시리즈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TV 토론회는 물론이고요. 야당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영화 기생충까지 소환됐더라고요. 네, 이낙연 후보가 영화 기생충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영화 내용에 빗대서 알기 쉽게 지적을 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또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이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이 기본주택 공약과 함께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기본금융 공약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박용진 후보도 기본 시리즈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명추연대로 불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던 추미애 후보도 기본 시리즈의 비판에 나섰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께서 좋아하는 영화로서 기생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께서는 지금 30평대 수준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데 호당 3억 원이 든다. 그러면 무려 300조가 들어갑니다.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가능한 일인데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저는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은 이 팩트에 기초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 시리즈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자연 마련은 거의 그냥 눈꽃만큼 나올 겁니다. 저는 우선 이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은 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야권 주자들도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이 사회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이자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윤희숙 후보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SNS에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면서 이 기본 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윤희숙 후보는 저리 대출을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해주면 항상 자금이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계층은 빚 상환이나 다른 소비로 써버릴 거라면서 정작 건강 악화나 실직 등 절박한 상황에서는 또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거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은 모든 기본 정책을 비판해왔으나 대부분 내용은 틀렸거나 근거가 없었다면서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정책 논쟁이지 선동이 아니다.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요. 이에 윤희숙 후보는 대변인 뒤에 숨어서 웅얼대지 마시고 직접 링 위로 올라와서 붙읍시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기본 시리즈를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기본주택, 기본소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의 가장 큰 지금 뭐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주택 그러면 기본주택을 도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 역세권이라고 말만 하는데 수도권 역세권에 100만 원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기본소득은 이제 결국 재원 문제가 되겠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은 경선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본선에 나가서도 이 기본 시리즈 문제에 관한 공방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본격적으로 그 근거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한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